최근 마트에 장 보러 가셨을 때 바구니에 고기 몇 팩, 채소 조금 담았는데 결제 금액이 20만 원을 훌쩍 넘겨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예전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카트가 가득 찼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장바구니 한 개 채우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물가가 무섭게 치솟아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라에서 경제가 어렵다며 수백조 원의 자금을 풀어냈다는 뉴스는 연일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 주머니는 갈수록 텅 비어만 가고 삶의 질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막대한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던 것인지 오늘 그 이면의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금으로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고 자산의 가치를 불려나가는데 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우리만 제자리 걸음인 건지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왜 더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지, 그리고 세계 주도권이 발생하는 잔혹한 순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금융의 비밀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주 긴 호흡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성실함이라는 무기만으로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1970년대나 80년대 경제 환경을 되짚어봅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 즉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제활동의 주축이었던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자수성가한다는 말이 진리였던 시대였고, 실제로 땀의 가치가 정직하게 보상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죠. 매년 급여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씩 수직 상승하던 시기였으니까요. 물가도 올랐지만 월급 봉투가 두꺼워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에 꼬박꼬박 저축만 해도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가요? 임금 인상률은 겨우 연 3%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의 주거비용은 지난 10년 사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폭등하며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평생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중심가의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셈이고, 청년들은 아예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당장의 소비에 집중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때는 열심히만 하면 됐는데 요즘은 왜 그러냐고 하시지만 사실은 시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상승폭을 압도했다면 지금은 자산이 스스로 증식하는 속도가 노동소득을 저 멀리 따돌리는 구조로 바뀌었으며, 이는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 때문이죠. 왜 이런 극심한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 즉 돈의 양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고 이기 때마다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기만 닥치면 국가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하며 엄청난 양의 자금을 시장에 쏟아붓는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불균형이 발생하며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핵심 질문은 정부가 돈을 뿌리듯 자금을 살포하면 그 혜택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양으로 전달되어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해지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일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전달되는 통로에는 아주 견고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며 이 순서를 모르면 항상 줄의 맨 끝에 서게 되거든요. 학교 급식실을 상상해보세요. 문이 열리자마자 1등으로 달려가 줄을 선 학생들은 맛있는 고기 반찬을 식판 가득 담아가지만 맨 뒤에서 하염없이 기다린 학생들은 결국 남은 국물이나 찌꺼기만 겨우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급식을 받는 1순위는 바로 금융기관들이며, 중앙은행이 새로 발행한 화폐는 시중은행들로 가장 먼저 흘러들어가는데, 이때 은행들은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합니다. 은행들은 이 돈을 바탕으로 대출 사업을 시작하며 그들의 2순위 고객은 바로 신용도가 높고 담보가 확실한 대형 기업들입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곳들은
2에서 4% 저금리로 수천억 원을 빌릴 수 있죠. 기업들은 이 저렴한 자본을 이용해 설비를 늘리거나 핵심 부동산을 선점하며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다집니다. 그 다음 3순위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계층인데, 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담보로 또다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자산을 무한히 증식시키는 지렛대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거든요. 나라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실물 자산의 가치가 치솟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이나 우량주를 확보합니다. 반면 매달 꼬박꼬박 정해진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나 성실하게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자본의 사슬에서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게 됩니다. 급식줄로 치면 바닥을 긁는 위치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유동성이 공급되면 먼저 자금을 확보한 상위 그룹들이 강남 아파트를 사고 금을 매입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듯 핵심 지역의 부동산부터 가격이 폭등하며 점차 주변부로 확산되지만 그 끝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높아요. 이 시점에 월급쟁이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효과가 오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자산 가격은 이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야 물가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면 부유해진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거든요. 집값 올라서 여유 생긴 사람들이 외식하고 여행 가고 소비를 확대하니 식당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요금도 따라 오르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야 월급이 오릅니다. 아주 천천히, 그것도 물가 상승분을 겨우 따라갈 정도로 조금씩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금을 대폭 올려줄 여력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중소기업은 더 힘들죠. 핵심은 이겁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산이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누군가는 뒤처집니다. 돈이 도착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죠. 먼저 받은 사람은 낮은 가격에 자산을 확보해서 상승 곡선을 타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이미 가격이 오른 후에 진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조용히 실력을 쌓자는 전략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의 흐름을 타야 하니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는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단행했습니다. 미국은 수조 달러를 풀었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45%까지 낮추며 시장에 자금을 쏟아부었죠.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강남에 11억짜리 아파트를 가졌던 자산가 A씨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정부가 돈을 풀고 몇 개월 뒤 집값이 16억이 되자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담보대출 6억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낮으니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죠. 그는 그 돈으로 신도시에 6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습니다. 2년 후 강남 아파트는 21억, 신도시 아파트는 8억이 되었습니다. 총자산 29억에서 대출 6억을 빼면 순자산은 23억이죠. 단 2년 만에 12억이라는 거액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A씨와 대비되는 B씨의 사례를 마저 살펴보면 가슴이 더 답답해지실 겁니다. 같은 시기 B씨는 실수령 350만 원을 받는 성실한 대기업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다는 신념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60만 원은 꼬박꼬박 적금을 넣었죠. 주변에서는 참 성실하다,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칭찬했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자 B씨가 살던 전세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그 사이 밥값과 교통비 등 생활 물가는 급등했죠.
2년 동안 B씨가 잠 안 자고 아껴서 모은 돈은 이자 포함 약 1,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A씨가 자본의 파도를 타고 12억을 벌어들일 때 B씨는 성실함의 대가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더 외곽으로 이사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020년에만 특별히 나타난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라는 이름의 파도가 칠 때마다 반복되어 온 아주 고전적인 법칙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를 한번 복기해 볼까요? 국가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려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눈물겨운 시절 말입니다. 당시 많은 평범한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고 퇴직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으며 가지고 있던 집마저 헐값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현금을 쥐고 있던 소수와 자본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던지는 강남의 금싸라기 부동산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위기가 고비를 넘기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살포하자 그들이 사들인 부동산은 몇 년 만에 3~4배가 넘는 폭등을 기록하며 부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상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춰섰을 때 각국 정부는 양적 완화라는 세련된 용어를 사용하며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자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고 S&P 500 지수는 10년이 넘는 장기 우상향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우량 자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은 화폐가치 하락의 파도를 피해 막대한 자산 증식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 노동의 가치만을 믿고 예적금에만 매달렸던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먼저 오르고 물가가 뒤따르며 임금이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잔혹한 순서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10년 전과 지금의 구매력을 수치로 명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년 전 월급 300만 원을 받던 직장인이 지금 4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는 소득이 50%나 늘었으니 살림살이가 좋아졌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10년 전 6천만 원이면 구할 수 있었던 원룸 전세는 이제 1억 8천만 원을 줘야 합니다. 급여는 1.5배 올랐는데 주거비용은 3배가 뛴 것이죠.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어떤가요? 4,500원 하던 것이 이제는 8,000원을 줘도 고기가 적어 불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5%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내 월급의 숫자는 커졌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는 오히려 10년 전보다 퇴보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정부가 돈을 안 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원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동성 공급은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멈출 수 없는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으면 은행이 무너지고 기업이 부도나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합니다. 즉, 유동성 공급은 경제라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수혈인 셈이죠. 문제는 그 수혈된 피가 몸 구석구석 실핏줄까지 고르게 전달되지 않고 심장과 가까운 대동맥, 즉 금융권과 자산가들에게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부를 탓하기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몫의 피를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자는 말은 단순히 공부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르고 실행력을 갖추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대한 화폐의 배신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다소 극단적인 격언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이 쓰레기라는 말은 돈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만히 세워둔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 노동력을 투입해 얻은 현금을 하루라도 빨리 가치가 변하지 않거나 상승하는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시나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 같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화폐가치 하락의 수혜를 입는 우량 기업의 지분을 사모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주식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면 ETF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 200개를 한 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월 15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매입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주식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열매와 유동성 파티의 배당금을 나눠 갖는 주주가 되는 길입니다. 또한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신탁을 통해 단돈 몇만 원으로 대형 빌딩의 임대료를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역시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화폐가 흔해질수록 희소성을 가진 금의 가치는 빛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핵심은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어떤 위기가 와도 내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부자는 대출을 받아 자산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대출을 받아 소비를 합니다. 같은 1억 원의 대출이라도 누군가는 이를 지렛대로 삼아 5억 원짜리 자산을 움켜쥐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지만 누군가는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두르며 미래의 소득을 현재의 허영과 맞바꿉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지만 자본주의에서 불을 일구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착한 부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을 찾아낼 안목만 있다면 부채는 여러분을 가난에서 구출해줄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철저한 공부와 절제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실함만으로 보상받는 동화 속 세계가 아닙니다. 돈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로 먼저 흐르느냐이며 우리는 그 물길의 상류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1997년, 2008년, 202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반복될 것이고 화폐는 계속해서 그 가치를 잃어갈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줄의 맨 끝에서 국물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본의 생리를 깨닫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준비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각성을 이끄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